일단 순서는 제가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고, 이제 21세기의 도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골든 에이지 오브 글로벌 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이즈가 1900년대 20세기 말에 이제 유행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에이즈 유행으로 인해서 세계는 가난한 이들의 질병과 건강 관리의 불평등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질병 예방에 무게를 둔 퍼블릭 헬스 안건에 대한 치료를 함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는데요. 안토니 파우시라는 미 국립 알러지 및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밑에와 같이 에이즈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관심이 말라리아와 뭐 결핵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이 어떤 관심을 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러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관심을 통해서 이런 예방과 질병들의 예방과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수십억 달러에 육박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투자는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800만 명의 사람이 어떤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말라리아와 결핵의 박멸에 있어서 뛰어난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1978년에 알마 아타 선언에 의하면 200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 천연두가 판멸된 이후에는 세계는 더 효과적인 헬스 서비스가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런 예상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고, 많은 개도국에서 실시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공적 보건 영역은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 2달러가 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고, 1,800명의 사람들이 매년 가난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세계 질병의 24%가 아프리카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는 3%만이 받고 있고, 그리고 세계 재원의 1%만, 보건에 대한 세계 재원의 1%만이 아프리카에 투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21세기 초반에 키 글로벌 헬스 어떤 중요성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MDG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DG란 2000년 192개 국가와 23개 국제기관이 다음과 같이 8개 목표를 내세운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2015년까지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MDG에서 세계 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표는 4, 5, 6번이 되겠는데 4번은 아동의 어떤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 5번은 산모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6번은 HIV, 에이즈, 그리고 말라리아, 그리고 다른 어떤 질병들을 퇴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보건의 어떤 평등이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세계 보건의 평등과 좀 관련이 있는 목표들에서는 1번 어떤 가난과 빈공을 약간 박멸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3번 성평등, 그리고 여성의 어떤 권리 신장, 7번은 어떤 환경이 좀 좋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4, 5, 6번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4번 목표에서 구체적인 목표로는 5세 이하의 아동 사망률을 3분의 2로 줄이는 것을 말하고요. 5번 목표에서는 두 가지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산모의 사망률을, 어,
그러니까 75%까지 줄이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목표는 어떤 그 생식 활동에 있어서 그런 건강을 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목표에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어, 좀 길어서 세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DG의 두 가지 목표인, 세 번째 일단 모자 보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챕터에서는 일단 모자 보건과 HIV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염병들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챕터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자 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4번 목표와 5번 목표는 아까 전에 MDG 4번 목표와 5번 목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전, 돌봄, 그리고 안전한 출산 등은 상부의 건강과 관련된 동시에 아이의 건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4번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아동의 사망률을 낮추는 어떤 아동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목표였는데,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개도국의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28% 하락했습니다. 좋은 것인데, 하지만 이 진행률은 매 평균 하락률이 목표였던 4.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5번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 사망의 대부분 원인은 대처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전염성 질환 또는 영양실조인데, 폐렴과 설사, 말라리아가 책에서 이제 대처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체 아동 사망의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원인인 영양실조로 사망한 아이들은 3분의 1을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어떤 요소들이 좀 결합이 된 마지막 문장인데, 전염성 질환에 걸려서 사망한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린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유니세프에서 하는 이런 운동이 있는데, 적은 돈을 투자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어떤 캠페인의 한 가지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뭐 백신, 그리고 이게 탈수증을 좀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의 어떤 좀 촉진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비라는 어떤 그 단체인데, 설립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1980년대에는 국제적으로 아동의 면역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백신 보급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3천만 명의 개발도상국 아동들은 6개의 기본적인 아동이 맞아야 할 백신들 중에서 6개 전체를 접종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중 일부를 접종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산하 기관, 정부, 그리고 백신 제조업체, 연구원, NGO의 연합인 가비를 설립을 했고요. 1999년에 빌 앤 멜린다 재단에서 7억 5천만 달러의 재원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2000년에 세계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가비의 목표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
왜냐하면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비란 단체는 10년간 약 3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지금 2억 5천 명이 넘는 아동에게 백신을 제공했고, 그리고 저임금 국가, 그러니까 개도국이나 후진국 아동의 면역률을 79%까지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이 가비란 단체는 창의적인 경영 방침도 눈을 끌었는데, 매치 펀딩 방식이라고 해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을 모두 아우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경영 때문에 어떤 지속 가능한 면역 관련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구충제 사업도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아동면역 사업 이외에도 구충 사업이 아동에게 좋은 효과를 준다는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어, 만약 구충 사업이 몸무게의 10%를 증가시켜주고 학교 결석률의 25% 감소, 그리고 더 높은 학업 성취율을 보였고, 성인이 되었을 때 21%에서 29%더 많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케냐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 360만 명의 아동에게 인당 0.36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구충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식량 사업입니다.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음식은 급성 및 만성 감염증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인데요. 대안으로 RUTF가 제시되었습니다. RUTF란 포장과 음반, 저장이 쉬운 열량이 높은 페이스트를 말합니다.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들자면 니제르에서 어, 니제르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극심한 급성 영양실조를 겪었던 아동의 치료율이 90, 이 사업을 통해서 9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RUTF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것에 의존하게 되면 어, 그 나라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수입 음식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지역 농업 생산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는데요. 반대로 IT에서 피넛버터를 실제로 개조해서 경작하는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의 발레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산모의 안전인데요. 최근 연구에서 산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케어를 해주는 사람의 어떤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산모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산모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세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두라스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온두라스에서는 전통적인 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출산을 할 때 산모를 현대적인 산부인과 시설로 보내야 할 때를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을 이 시스템에서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온두라스의 산모 사망률은 10만 명당 182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족 계획에 대한 상담 또한 이 모자 보건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적은 비용에 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그 장점에서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의도치 않은 임신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산모 사망률까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족 계획에 대한 상담입니다. 네, 이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6번 목표였는데
육포무포의 과거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HIV 신규 감염자 수는 1996년 350만 명에서 2011년 25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800만 명에 가까운 에이즈 감염자가 어 이것이 HIV의 어떤 한 치료인데요. 레트로바이럴 트리트먼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감염자는 2005년 2,440만 명에서 2010년에 2,160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은 2000년에 98만 5천 명에서 2010년 65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핵은 가장 위험한 감염병이지만 아시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HIV 감염자에게 하는 치료법이었던 엔티리트로바이럴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환자의 바이러스 양을 억제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의 예방의 도구로 사용되며 이 치료를 받은 환자는 그들의 배우자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달할 확률이 96%더 적다고 합니다. HIV를 컨트롤하는 방법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티리바이럴 트리트먼트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HIV 백신입니다. 백신은 아직 식약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환자들에게 굉장한 어떤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HIV 백신은 뭐 레이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알러지 그리고 감염병을 제어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런 두 기관에서 연구한 백신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백신이 아직 식약청에서 뭐 아직 승인도 받지 않았고 백신이 승인 받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현대적인 전염병, 즉 뭐 에이즈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가장 좋으면 유일한 방법은 이 책에서 소개하기로는 예방 그리고 치료를 통합하는 것이며 그리고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엔티리트로바이럴 트리트먼트나 뭐 HIV 백신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2011년 현재 3,400만 명의 인원이 HIV에 감염되어 있고 여전히 170만 명 인원이 에이즈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질병은 여전히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두 명의 환자가 치료될 때마다 5명이 새로운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어떤 통계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국제적 원조의 확장세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해결 노력으로는 유엔에서 2015년까지 1,500만 명에게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US 글로벌 에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3년 말까지 600만 명에게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노력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좀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 앤 멜린다 재단 이런 곳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를 준비한 것이고 다음은 두 번째 발표 이어나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방치된 열대병들 그리고 뭐 비전염성 질환 그리고 암에 관한 국제 시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치된 열대병들은 네글렉티드 트로피컬 디지즈라고 해서 인구 여기서는 한 6분의 1 그리고 책에서는 한 7분의 1 정도가 앓고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는 질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발표했던 뭐 모자보건이나 HIV 그리고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재정적 지원 때문에 많이 힘겨워하는데 NTD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서 네글렉티드라는 이름이 붙었던 질환들이고요. WHO에서는 이렇게 20개 정도를 네글렉티드 된 트로피컬 디지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WHO 사이트에서 찾아오긴 했는데 그 책에서는 아마 이제 그 아마 연도의 갭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네글렉티드 트로피컬 디지즈라고 하고 있고 또 대개는 뭐 흡충증이나 사당충증이나 아니면 뭐 림프에 있는 리슈마니아증증 같은 것들을 네글렉티드 된 트로피컬 디지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글렉티드 된 트로피컬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라리아나 뭐 결핵 그리고 HIV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뭐 이제 가난한 국가에서 이제 앓을 수 있는 그 질병들이 전 세계 질병 부담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들을 해결하고 있는 뭐 국제 전문 보건 인력이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90-10 간격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로도 1975년에서부터 2005년도 사이에 개발된 신약 1,556개 중에서 이러한 질환들에 관련된 신약이 개발된 경우가 한 10개건 정도 해서 한 1%밖에 안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시장은 되게 뭐 약품 개발 자체가 그 시장의 규모를 보고 그리고 수익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이 방치된 열대병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 부담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신약에 투자할 재정적인 동기가 낮을 수밖에 없고 개발과 전달 비용 역시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문제에서 그 신약이 필요한 정도가 아닌 신약의 수요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신약이 제대로 개발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책에서는 이 신약과 관련해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총, 뭐, 발견, 변형, 그리고 전달,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이 파이프라인에서는 세 가지 틈새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발견 단계에서는 뭐, 생물의학 기초 연구가 수익성이 좋은 시장인 선진국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에 강조점을 두면서 생겨나게 되는데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지는 질병 연구에는 이보다 적은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개 이제 그 작업에서 주어지는 지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러한 질병들의 경우 연구 대상 분자나 치료 그리고 예방법의 후보가 더 적게 발견되고 또 논문도 더 적게 발표되게 되면서 두 번째 단계인 변형, 즉 디벨롭먼트의 잠재적인 후보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틈새는 약품과 백신 후보가 안전하거나 효과적이고 또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개발비를 회수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데요. 비록 약품 개발비 추정에 논쟁이 있긴 하지만 제약산업은 신약에 대한 평균적인 연구 개발비가 한 8에서 10억 달러 정도로 되는데 이 단계가 가능하려면 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수행하는 기초과학 발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투자부 회수율이 높일 수 없는 기술은 추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 때문에 제약회사가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 때문에 이제 가난한 환자들은 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약품 같은 그것이 부유한 국가의 시장에서 잘 팔릴 가능성 자체가 없고 따라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디벨로프 단계에서는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틈새라고 합니다. 세 번째 틈새 같은 경우는 완성 또는 전달의 병목 현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약품의 이용이 제때 가능하다 해도 가난한 국가의 보건 시스템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디컬 관련된 뭐 스태프 자체가 적다던가 아니면은 공급망 자체가 인프라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보건 개입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제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개입을 이제 할 수 없는 뭐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디벨롭먼트 파이프라인 자체에서 이러한 틈새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 사실 고소득 국가든 저소득 국가든 다 마찬가지긴 한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제약회사의 새로운 개입이나 아니면은 많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뭐 혁신, 변형, 관리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도 책에서도 이런 제약회사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네글렉티드 트로피컬 디지즈의 주요 특징들을 나타낸 표를 이제 책에서 제가 따온 거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제 뭐 십이지장증, 회충증, 평층증, 림프사상증, 주요립증증, 트라코마, 회전사상증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보면 뭐 되게 비슷한 약들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회사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네글렉티드 트로피컬 디지즈에 이제 그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로는 아까 앞에 있었던 회사 중에서 머크사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이버맥틴을 개발해서 1989년부터 회상사상증 통제 계획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한 3억 달러 이상을 치료에 기부했고, WHO에 따르면 이런 머크사를 필두로 한 이런 회상사상증 통제 프로그램 때문에 60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실명으로부터 이제, 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머크사 외에도 뭐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해서 알벤다조리를 이제 머크사랑 같이 이버맥틴이랑 알벤다조를 기부해서 림프 사상충증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연합에 참가했고 이 계획을 실시한 결과 이집트, 잔진바르, 뭐 사모아에서 림프 사상충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고 그 외에도 뭐 글락소스미 이클라인사 같은 경우는 알벤다조를 기부해서 회충이나 십이지장충 같은 기생충들을 아프리카 아이들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뒤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신약 개발 자체를 이제 기부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성공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제보건에서는 아이들의 학교 참석률을 높이는 것 역시도 보건 분야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뭐 신약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이 공급을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국제보건의 학교 참석률을 높이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파이저사라고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트라코마 계획에 아지트로마이신을 기부했고 그 외에도 뭐 메드팜은 프라디판테를 기부한 회사고요. 이 외에도 뭐 릴리나 이런 이런 회사 역시도 약품 기부를 통해서 뭐 약품의 발견과 개발을 연결짓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머크사 이버맥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버맥틴이 원래는 개발 자체가 개의 사상충증을 해결하는데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버맥틴이 개발을 하고 나니까 뭐 회전사상충증이나 뭐 림프사상충 같은 경우에 효과적인 거를 발견하게 돼서 사람에 쓰이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신약 개발, 이런 NTD 같은 곳에 필요한 신약 개발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어떤 그 대상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있다는 점에서 되게 씁쓸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까 말한 뭐 학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보건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돼야 이런 신약 개발 자체도 이제 신약이 이제 다른 회사, 그 제약회사로부터 기부를 받았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보건관리 시스템의 강화 역시도 뭐 NTD를 비롯해서 이 뒤에서도 설명드린 뭐 인펙셔스 디지즈뿐만 아니라 캔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네글렉티드 트로피컬 디지즈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 여기 책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피터 제이 호피츠라고 해서 현재 그 베일러 콜리지 메디슨에서 뭐 트로피컬 메디슨 쪽으로 어, 연구를
이제 임상이자 교수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 역시도 NTD에 관한 조언으로서 뭐 제약회사의 핵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이제 표에서 봤다시피 뭐 뭐 알벤다졸이나 이버맥틴 모두가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통합적인 화학요법을 요청함으로써 좀 더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이분이 제시한 게 뭐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 프라지판테, 이버맥틴 그리고 뭐 디에티카바마진, 아지트로마이신으로 구성된 빠르게 영향을 주는 약품 목품으로 대규모로 전달하게 되면은 뭐 그 뭐 좀 더 뭐 말라리아나 이런 뭐 결핵이나 아니면 HIV 같은 것들 프로그램도 합쳐서 뭔가 네, 보건관리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도 보면은 뭐 7분의 1 정도의 사람이 뭐 NTD에 앓고 있지만 뭐 연구 개발에 이러한 개입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찾은 건데 확실히 이러한 뭐 제약회사가 협력 관계로 국제보건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2018년도까지 보면은 이 네글렉티브 트로피컬 디지즈가 남색인데 파이프라인 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논인펙셔스 디지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인펙셔스 디지즈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좀 더 전형성 질환이 많고 그리고 뭐 부유한 소위 선진국이나 뭐 중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비전염성 질병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뭐 이로 인한 사망률도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전염병학적 전이라고 해서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뭐 전염성 질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관리 시스템 자체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에 이완되어 있는 환자도 되게 많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도 많기 때문에 비전염성 질병을 앓기도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도국에는 전염병이 많고 그리고 선진국에는 비전염병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비전염성 질환의 원인이 감염인 경우가 되게 많고 뭐 그 예로는 뭐 사가시병은 식물성병을 일으킬 수 있고 삼신증이 염증성 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뭐 톡토카라증은 청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사망률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서 한 80%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 아래는 뭐 연일 사망률이 높은 비전염성 질환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단도 사망 요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뭐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서도 전 세계 질병보다는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14% 자체의 4분의 3 정도가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그런 그 개발도상 국가에 전염성 질환만이 많다고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비전염성 질환도 역시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비전염성 질병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먼저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전염성 질환이 개도국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국제보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담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뭐 2011년도 9월에 있었던 정상급 회담에서는 이 비전염성 질환을 개도국의 차원에서도 집중해서 봐야 하고 이때 컨트롤한 4가지 위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는데 흡연, 뭐 건강에 해로운 식사, 뭐 알코올 섭취, 운동 부족. 전형적으로 저희가 비전염성 질환이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을 꼽았는데 사실 이 부분 역시도 뭐 가난한 국가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비전염성을 일으키는 요인 자체가 뭐 환경적 요인이나 구조적 위험 요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쓰면 이 나라 사람들은 뭐 수시나 목재, 동물의 똥 같은 거 같은 생물학적 자원을 원료로 막 실내에서 막 불을 피우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만성 폐색성 폐질환 뭐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 비전염성 질환이 감염으로부터도 이제 이완될 수 있다는 거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의 수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비전형성 질환에 정신질환 자체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비전형성 질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관리 시스템의 강화 역시도 필요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전형성 질환이 또 비전형성 질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전형성 질환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비전형성 질환이 됐을 때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토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루안다에서는 그래서 통합된 만성관리 모델이라고 해서 헬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비전형성 질환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롤 모델로 제시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안명동이나 X성과를 비롯한 기타 의료 전문 분야 수세 능력을 갖춘 위탁센터를 특정 병원과 보건센터에 연결을 두어서 뭐 뭐 통합적으로 비전형성 질환에 대한 장기적 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캔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서 역시도 저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비전형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떠왔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레스 디벨롭트 리지언이랑 월 디벨롭트 리지언이랑 봤을 때 그 케이스 자체에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실제 책에서도 보면 1970년대 개도국에서 암 환자는 한 15%였다면 지금은 2008년에는 56% 그리고 2030년에는 한 70%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캔서에 관련된 리서치 WHO에서 진행한 리서치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휴먼 디벨롭먼트가 더 된 곳에서 보통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캔서 인시런스를 보이고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그 higher HDI 컨트리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빠르게 다이그노시스를 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완율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역시 개도국에서도 암에 대한 그 관리와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라리아나 뭐 HIV와 같이 이 캔서에 대한 트리트먼트도 상당히 이제 선진국 차원에서 뭐 보건 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약간 색안경을 끼고 암 치료가 너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희소한 조언을 좀 더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대입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서 캔서 트리트먼트는 단순히 뭐 암의 일시적인 완화나 예방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도국에서도 이 캔서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발췌 밑에 이거 주석 달려 있는 거에서 이제 논문을 찾아 읽어보니까 뭐 캔서 트리트먼트를 빨리 해야 하는 거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뭐 휴머니테리안 메이션에 의해서도 그렇고 뭐 헬스 시스템 자체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뭐 어너스트반 이니파티가 그 리서치 분배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캔서 트리트먼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가능한 이유로는 뭐 막 최신 기계나 뭐 비싼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캔서 트리트먼트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그 아까 계속 강조하던 보건관리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충분히 저 비용으로도 그러한 캔서 트리트먼트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뛰어넘자면 이제 밑에 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적재산권 자체를 낮추거나 좀 더 뭐 그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의 접근성을 높이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의 예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는 그냥 그 로 미들 인컴의 국가에서 뭐 치료 가능한 캔서들을 나열한 것들이고 넘기자면 지적대 사건을 낮춰서 뭐 제네릭을 이제 항암화 요법들을 이제 제공하게 된 계기로 도화 선언을 얘기하면서 뭐 도화 선언 같은 경우는 2001년에 그동안은 이제 그 신약을 개발했을 때 지적재 사건을 보장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그 신약에 투자한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했지만 그것 자체가 그 개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 개도국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약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조금 얼레비에이티드 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도어 플레이션의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네릭 제약회사의 화학요법 치료가 가능해져서 뭐 가나 카메룬 말라유 같은 경우는 버키 림프종에 대한 50% 정도 효과를 보이는 제네릭 화학요법으로 뭐 1인당 $50 미만으로 치료 가능한 뭐 예시도 있었고, 뭐 그 외에도 이러한 암에도 제네릭 제약회사의 화학요법이 제공이 되면서 좀 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개도국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보건관리 시스템이나 보건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뭐 종양학이나 이런 전문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암 관리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뭐 IT나 루안다, 말라위 농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앞 뒤에서 설명드린 뭐 하버드나 뭐 하버드 의과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만든 글로벌 태스크포스 on Expanded Access to Cancer Care and Control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뭐 1차 보건 의료 시스템, 1차 보건 의료 인력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화학요법들을 제네릭 화학요법을 제공하게 되면은 저 비용으로 아무런 뭐 위해 없이 충분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했다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뭐 멕시코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보험 제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암 치료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르단에서는 뭐 서비스 비용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도 치료를 제공하고 한 60% 정도가 유방암 환자들로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암반발령이나 사망률 변화에 대한 핵심 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도 개도국이 점점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연 캠페인을 실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선진국에서처럼 뭐 HBV나 뭐 HPV 같이 뭐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거나 아니면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예방 접종을 좀 더 활성화하고 뭐 조기 검진이나 조기 진단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좀 더 암에 대한 그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시하고 있고, 루안다에서는 실제로 뭐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도 실시하고 있고, 뭐 HPV 예방 약제도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어린 여성들에게 많이 투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친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술과 1차 보건이 어떻게 미국에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 보건이 어떻게 파이 하나에 먹는 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를 어떻게 넓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조연서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수술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수술은 세계적으로 달리 11%를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어머니는 매년 35만에서 50만 명 정도 되고, 뭐 오토바이, 복막염, 뭐 골절, 복강내의 그런 농약 등에 대한 그런 수술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수술이 왜 접근성이 떨어질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전염성 질환에
디벨로핑 컨트리들에서는 전염성 질환 박멸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제시하는데요. 또한 이제 여러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도시 밖에서는 서전들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는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미국에서 근무하는 수술 인력을 100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프리카는 그 수술 인력이 한 명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은 수술방, 수술집도의, 마취, 소독, 혈액은행 등 여러 인력과 그런 리소스, 트레이닝,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 대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 굉장히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은데 양질의 수술 제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답은 yes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을 되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미 라산테라고 하는 IT에서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보스턴에서 시작된 단체 잔미 라산테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들어보자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IT의 칸지라는 곳에서 수술을 이제 이 단체에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2,900건의 수술이 진행되었고 환자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막 80km까지 떨어진 곳에서 올 정도로 굉장히 멀리서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수술방이 존재하는 도시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의료비가 거기서는 너무 비싸서 수술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모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단체들이 수술을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제공하고 수술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술의 종류로는 뭐 일반 외과 수술, 응급수술, 상과 수술 등이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연구에서는 여전히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디벨로핑 컨트리에서도 의료 시스템에 이제 수술을 도입하는 것이 이렇게 정착을 굉장히 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트라우마 서전인 찰스 모크는 Tiered Prioritization Strategy를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disease burden을 고려해야 되고 프로시저가 효율적인지 고려해야 되고 cost effective한지 또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disease burden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흔하게 시행되어지고 있는 뭐 hernia repair, clubfoot repair, nail circumcision 같은 수술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emergency 수술도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procedure efficacy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의사 같은 스페셜리스트는 정말 많은 다양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트라우마 리스폰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훈련시켜서 도입하는 등 여러 비전문가 그런 커뮤니티에서 하이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그리고 여러 수술도 비수술적인 국제의료 사업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이 외에도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디벨로핑 컨트리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 안에서의 병원들이 이제 자매 결합을 맺게 하는 트위닝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런 디벨로핑 컨트리들에서 시행되는 수술도 다 그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시행이 된다면 결국 수술에 대한 의료비를 낼 수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수술을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수술 과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술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적인 것들을 만들고 수술 제공을 위한 그런 인력의 훈련 프로그램 형성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보면 그래서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자원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수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국제보건의 키 목표들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보면은 C-섹션은 임산부에 대한 C-섹션은 모자 보건도 네네, 죄송합니다. 모자 보건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술이 이제 시스템화 됐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보건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임산부의 C-섹션은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 흔하게 시행되어지고 굉장히 그런 스트럭처가 받침되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아예 시행되어질 수 없는 그런 수술인데요. MDG5 에서의 Improving Maternal Health이기도 하고 SDG3에 해당되는 사업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Developing Country들에서 수술을 가능하지 않는 한 매터널 헬스가 임프루브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수술은 그런 다른 국제보건의 목표들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심장 질환과 같은 그런 비전염성 질환이나 수술이 꼭 필요한 악성 질환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수술을 의료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여러 인력을 양성시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켜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수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1차 보건이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이제 미국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보건은 디벨로핑 컨트리에서도 되게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저자는 이제 미국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 중에 예를 들어본다면 보험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지역과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건강 상태나 의료 이용 상황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고 또한 과잉 진료의 문제도 있고 의료사고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이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래서 미국 보건의료 사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여러 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차 진료를 탄탄하게 하는 것은 의료 접근성, 퀄리티,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 이용, 건강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경제학적 요인들에 대한 교육부터 하고 의료인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도 헬스케어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사업들을 정말 다방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팩트, Prevention and Access to Care and Treatment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스턴에 위치한 이 단체에서는 예전에 IT와 페루에서 진행된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서 미국 내에 적용시켰다고 하는데요. 1997년에는 이 팩트는 이곳에서 이 IT에서 쓰였던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제 미국 보스턴의 가난한 에이즈 만성질병 환자들에게 의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사회에서 보건인들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었고 어떻게 훈련이 되었냐면 환자들의 집에 에이즈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집에 직접 방문을 하여서 교육을 하고 음식 제공을 하고 정신적인 지지를 하는
등의 사업이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70%가 의미 있게 임상적인 건강 향상을 보였고 35%에서 입원 일수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의료 비용은 줄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교육, 훈련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러한 의료의 불공평한 배분은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존재하고 이런 여러 문제는 정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어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이런 의료 문제들이 결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디벨로핑 컨트리에서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발전은 굉장히 미미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미국 안에서의 1차 진료 사업이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진행된 그런 보건 사업을 본을 받아서 모델로 써서 사용했던 것을 인상 깊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빈부와는 상관없이 세계 어디서든 보건 사업에 대해서 배울 점들을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국내나 해외 보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는 모든 의료인, 세상의 모든 의료인들이 이러한 국제 보건 사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훈련 과정 중에서 제공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까지는 미국 안에서 1차 보건 사업이 어떻게 국제 보건 사업과 관련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알아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국민 중심주의를 초월해서 국제 보건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국제 보건의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넓혀 나갈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저자가 11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개선점이 필요한 국제 사업이 단 하나라도 덜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다시 자원의 비공평한 배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서양 자선가들은 이제 자선 사업을 할 때 때로는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문제들에 더 관심을 주고 더 기부를 하게 되고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지 않는 의료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가 에이즈 환자라면 아이에게 HIV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지도부딘이라는 약을 제공받는 그런 자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임산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니글렉트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혈액은행, 출혈 방지 등 상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지원이 없는 상태로 유지받을 때에 굉장히 큰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결핵, 말라리아, 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흔한 소화질환, 여러 열대지방병들, 그리고 비전염성 질병들, 정신건강, 암, 수술, 깨끗한 물, 영양 등의 여러 요소들은 더 많은 자원들과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굳이 하나를 꼽아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을 이제 몰비디티와 연관을 시켜서 이 죽음과 원인이 되는 요소들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또한 이제 국제 보건 사업을 진행할 때 굉장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은 참
자원이 부족하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티어리를 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한 다른 의료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생각 자체가 많은 장애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988년에 거의 모든 서양 나라들에 대해서는 에서는 에이즈 치료가 너무 비싸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2000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이런 치료제에 대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제너릭 프로덕션 승인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약제 제공이 되었고 그 결과는 굉장히 커스트 이펙티브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이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어떻게 조그만 파이, 조그만 자원을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눌까를 상상하기보다는 이런 파이를 확장시켜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원이 리소스가 제한적이다. 이거를 제한적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것에 대한 시너지 것을 이렇게 활용을 하여서 그런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강화시킬지 고민하다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인력과 의료 시스템은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미래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을 때 그 효과는 굉장히 엄청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자는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